네, 2부 시작됐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요, 미국의 신고가 흐름을 보고서도 전일 이틀 연속 강보합권 정도에서 아쉽게 마감이 됐죠. 외국인이 5거래일 만에 현물에서 매수세로 돌아섰지만 매수 강도가 점점 줄면서 결국 총각이 좀 크지 않았던 가운데 기관은 투신권 중심으로 오래간만에 순매수를 보였음에도 지수가 큰 폭으로 반등하진 못했었습니다. 1960 회복 숙제를 다음으로 점차 미루고 있는 유가증권 시장의 모습인데요. 반면에 코스닥은 전일까지 외국인들의 나흘 연속 이어지는 러프를 받으면서 520포인트를 향해 점차 다가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가 신고가 낼 때도 조용했었지만 미국 증시가 또 빠지면 또 주춤하면 우리 역시 탄력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간밤에 미국이 지표는 괜찮았는데 실적 부담을 안고 혼조세로 마치고 말았습니다. 우리장 또 TV의 금요일 관망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미국도 쉬었는데 하면서 따라 쉴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코스피는 주봉상 코스닥에 이번 주에 또 밀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일까지 오르긴 올랐는데 이거 뭐 한 10포인트 정도 하루 만에 그 이상도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걸 이틀 동안 나눠서 오른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이 쉬었다는데 오늘 금요일장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리뷰 앤 프리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전일장부터 들여다보죠. 최희승 차장님은 부진한 흐름이었다. 상승하긴 했는데도 부진했다라고 속내를 평가해 주셨습니다. 실적 시즌과 FMC 앞두고 눈치 보기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유 들어주셨네요. 정영훈 팀장님은 외국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강세를 지속할 수가 있었다. 소폭이었더라도. 김혜란 연구원님은 코스피가 이틀 연속 강보합권을 띄면서 상승해서 1950선에 안착했다라는 표현 써주셨습니다. 김영겸 팀장님은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됐다. 안상현 대리님은 코스피가 반등하긴 했는데 투자 심리는 좀 아직 좋아지진 않은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뭔가 오르긴 했는데 약간 찜찜한 부분도 드러내 보여주셨네요. 자, 오늘 장은 최희승 차장님, 국내 증시 이제 실적 시즌 시작되게 되는데 어제 KTNG의 실적도 발표가 됐죠. 하지만 전망은 흐리다 하셨고, 정영훈 팀장님은 버네키 연준 의장이 이제 1월 말 임기 만료 앞두고 간밤에 마지막 연설을 워싱턴에서 했었습니다. 본인이 이제 밀어붙였던 정책인 QE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하는 모습이었는데 양적 완화 유지 기대 상승도 지속될 거다 하셨고, 김혜란 연구원님은 원화 강세 민감도가 낮은 환율 이슈에서 조금 자유로운 은행주에 관심 가져보자. 은행주 최근에 약간 조정받았는데 다시 한번 재관심 주문해 주셨고요. 김영겸 팀장님은 섹터와 테마별 순환 매장이니까 대응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은 분할 매수 관점을 유지하되 중소형주도 편입시키자라는 전략 남겨주셨네요. 네, 이 가운데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으로 가서 안상현 대리의 의견 추가적으로 터들어보겠습니다. 안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까지 반등은 이어졌지만 딱히 좋지 못했다라고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투자 심리가 아직이다 하셨는데 그래도 분할 매수 관점을 내신 이유가 궁금하고, 중소형주는 다들 외치긴 합니다만 일부 섹터는 많이 오른 감도 없지 않아서요. 종합적인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프리뷰 위주로 조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코스피 시장은 야간 선물이 256.05포인트로 마이너스 0.12% 정도 빠지면서 1950선 정도에서 출발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저는 저번 주에 추천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분할 매수 관점을 좀 유지하고 이번 주에는 중소형주를 편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코스피가 그 주봉상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하락하기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최근 코스피가 반등했던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박스권 하단을 지켜내야 한다는 이유가 저는 제일 컸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고점까지 외국인들이 15조 정도 매수를 해줬는데 그 이후에 4조 5천억 정도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현재 1950선에서는 이런 수급 포지션에서는 하락하기보다는 상승하는 것이 외국인들의 포지션에서 굉장히 유리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950선에서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기술적 지표에서도 매수 시그널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추세 지표로 나타내는 그 MACD랑 MACD 오실레이터 지표가 조정을 마무리하고 그 상승 초기 구간에 들어가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84%로
마이너스 0.04%포인트 하락한 것도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제는 그 기업이 그 미국의 기업 실적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을 하였지만 그 다음 주까지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의 실적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그 분할 매수 관점을 유지하고 압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되 CJ그룹주인 그 내수주라든지 제약주를 추천드리고요. 추가로 그 중소형주에서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바이오주를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반도체 장비주에서는 저는 보고 있는 것이 KC텍이라든지 원익 IPS를 보고 있고, 바이오주 쪽에서는 차바이오엔이나 마크로젠 정도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크로젠과 차바이오엔 최근에 좀 바짝 바닥권에서 올라온 감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이런 종목이 비싸게 느껴지시진 않으시는가 봐요. 예, 지금 현재 최근에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요. 그간 올라온 이후에 좀 조정을 보인 면도 있고, 지금 매기가 이쪽으로 그 바이오주 쪽으로 모이고 있는 모습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코스피 시장이 약화되는 그 투자 심리가 약화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겠고, 6월에 있는 총선,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것에서도 복지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추세를 이어가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바이오주에 대한 그런 관심을 끊지 말아야 된다. 앞으로도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950포인트 정도에서는 분할로 사도 좋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제약 섹터, 바이오 섹터 좋게 보셨고, CJ그룹주와 같은 내수주나 IT, 반도체 장비, 부품주 정도 눈여겨보고 계시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대리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리님. 감사합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 오늘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얘기 나눠봅니다. 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네요. 전일만 해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뉴욕 증시 일단 한 사흘 만에 쉬어가는 그런 모습 나타났는데 지표는 여전히 좋았던 것 같지만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치도 높았던 금융 섹터에서부터 벌써 실적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해외 시장 동향부터 분석 부탁드려요. 예, 우리 최혜련 앵커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제 그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실적 전반적으로 보면 약간 좀 삐그덕거리는 그런 그 양상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요, 기대감에 의한 그리고 계속되는 경제 지표의 호조 부분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실적들이 결국은 지금 현재 좀 조정 양상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결국 이런 부분 타파하고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적의 어떤 그 개선이 경제 지표의 개선세와 맞물리면서 같은 어떤 그 현상이 좀 실적 쪽에서도 좀 나타나줘야만 기업 그 전반적인 경제 지표의 개선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다소간에 좀 혼조 양상 나타나고 있죠. 경제 지표는 전반적인 긍정적인 양상 나타나고 있지만 기업 실적이 이에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말 그대로 주가의 어떤 그 흔들리는 그런 현상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당분간은 일단은 4분기 기업 실적들에 대한 확신이 지속이 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지금 현재의 투자 심리 혼조 양상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 말 그대로 큰 그림 속에서 본다면 좀 일희일비하는 그런 장세들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조금은 좀 단기 위주의 매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큰 그림에서 먼저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대응 전략은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여쭙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난해 마지막 달에 대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쇼크 수준으로 나온 이후에 미국의 지표들은 상당히 정반대로 다시 한번 개선 추세를 꾸준하게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간밤에 지표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네. 말씀하셨던 대로 고용지표가 사실상 시장 내 가장 크게 조금 좀 우려감을 자아내는 그런 양상. 어찌 보면 그 지난 주말을 보내고 나서 우리 시장 월요일 날 바로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발표되었던 쇼크 상황의 고용지표 부분들, 그 부분은 이내 시장 내 이제 불식이 되면서 오히려 아웃라이어 쪽으로 다소간 좀 제외되는, 소외되는 지표가 아닌가라는 그런 쪽으로 평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소비
지표 그렇고요. 제조업 지표 그렇고 그리고 주택 지표 역시 어제도 뭐 체감 지수가 발표됐습니다만은 일단 57포인트 대비해서 56포인트로 1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체감 지수라는 부분 50포인트가 넘는 상황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쪽이 더 무게 중심이 실리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 아직까지 그래도 기대감이 여전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가 지표가 항상 조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물가 지표는 0.3% 증가에 그치는 그런 양상도 오히려 디플레이션으로 빠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 미국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벤 버냉키 이제는 좀 퇴임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부분이 이제 없어져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표명했던 것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지만 이제 그 지금 글로벌 모든 국가들이 리플레이션 정책을 쓰고 있다라는 것 경기 부양을 먼저 하고 인플레이션을 후에 잡자라는 그런 부분들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 내지 인플레이션들이 지금 시장 내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오히려 디플레로 빠지는 우려감보다는 조금 더 좀 시장 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리플레이션이라는 부분 결국은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이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그 경제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 정책을 시행하다 보면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과 디플레이션의 우려감 공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소간 조금 좀 흔들리는 투자 심리 나타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 리플레이션 정책 어쨌든 경제 지표의 호조 양상을 근거해 본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어떤 그 뒷받침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예. 자, 반면에 기업 실적은 실망스러웠는데 간밤에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놓았던 금융주 실적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좋겠고 베스트바이는 급락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지 그리고 장이 끝난 이후에 인텔의 실적은 어땠습니까? 네네, 여러 가지 기업 실적들이 이제 본물 터지듯이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그러면 은행권 실적들. 일단 은행권 실적에 대한 부분도 일단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은 좀 냉랭한 분위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업의 어떤 그 실적, 그다지 나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기대치를 상회하는 그런 어떤 숫자를 나타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조금 좀 냉담한 분위기였는데요. 큰 그림 속에서 본다면 오히려 조금 좀 안 좋게 나오는 기업들 특히나 이제 그 베스트바이 한 2% 정도 하락하는 그런 2%의 이제 그 실적 감소하는 부분 나오는데 주가는 오히려 두 자릿수의 이제 그 하락분을 기록하면서 조금 좀 기업 실적 악화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시장 내 조금 더 크게 나타났다라고 여겨집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그 기업 실적의 실망 이 부분을 통해서도 좀 살펴봤듯이 일단 그 경제 지표와 그리고 기업 실적 이 두 사이에서 지금 투자 심리에 다소간의 좀 혼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 문제는요, 이 두 가지가 한 방향성을 같이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경제 지표는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기업 실적들이 조금 좀 이 부분을 지금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이 기업 지표 개선에 대한 기대감 부분, 지표 개선들이 기업 실적으로 바로 이어져 주고 그런 부분들이 실적 발표에 바로 확인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순환고리로 나타나 준다면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는 매우 긍정적일 텐데요. 지금 현재의 상황 다소간에 좀 혼조스럽다. 오히려 실적 개선 시기에 과도기일 수밖에 없지 않나. 일단 경제 지표 좋아지고 이게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때까지는 다소간 조금 좀 시간은 걸릴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속에서 좀 과도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일단 경제 지표 계속 긍정적으로 가고 있으나 결국은 기업 실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기대를 좀 해두시되 일단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양적 완화가 축소되는 그런 어떤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일단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들 생각을 하시고요. 조금 좀 짧게 가는 그런 분위기 필요해 보인다. 시장에 대한 확신 부분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실적 부담을 느끼는 건 우리 장이 더 심각하죠. 지금 더 길게 보면 실적 시즌 동안 이럴 건지 아니면 좀 짧게 보면 아까 양적 완화 규모 줄이는 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1월 FMC 회의 전까지는 이렇게 좁은 박스권에서 계속 머물지 궁금하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만 좀 선전하고 있는데 아까 전반적으로 단기 대응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종합적인 대응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예, 대응 전략 일단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현재 외국인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수급 양상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가장 큰 것.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 아마 한 4가지 정도 꼽으라 그러면 첫 번째가 양적 완화 축소 이슈가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는 엔화의 약세 분위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외국인 수급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요. 큰 그림에서 이제 그 엔화의 약세라든지 아니면 그 양적 완화의 축소 분위기랄지 이런 부분들 신흥국가 쪽에 조금 더 치우쳐 있는 우리 시장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어떤 그 수급 사실상 지금 현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움직임 좀 양상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방향성 사실 쉽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지금 현재 뭐 코스닥 시장의 어떤 그 선전 분위기 이런 부분들은요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떨어진 종목들 그런 부분들이 대한 어떤 그 가격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더 좀 전문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밸류에이션 갭 메꾸기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리를 해본다면 경기 개선, 기업 실적의 개선 한 가지 방향으로 이제 그 나타나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시장 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과도기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조금 좀 짧은 그림에서 들고 가자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중에서는 어느 쪽이십니까? 수출주냐 내수주냐 쪽에서는 또 어느 쪽에 서 계시는지 너무 오래간만에 뵈서 뷰를 조금 확인하고 싶네요. 예. 일단 지금 현재의 상황,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뭐니 해도 일단은 좀 연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방향성 명확하게 잡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업황 개선의 관점에서 본다면 반도체주 여전히 좀 관심이 있어 보이고요. 내수주와 경기 방어주 역시 다소간의 좀 지금 같은 혼조 양상에서는 그래도 포트를 지킬 수 있는 어떤 그 포트 업종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 지금 현재의 상황 길게 들고 가는 그리고 2014년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장 주변 여건은 분명히 아직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의 상황 조금 좀 조심스럽게 무조건 어떤 업종 내지 어떤 종목을 찍어서 길게 들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상황은 조금 좀 낙폭과대 차원으로 좀 기술적인 차원으로 좀 단기 대응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일 어떤 그 바람직한 전략이 아닐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선진국의 경기 회복 낙수 효과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참 아쉬운데요. 전반적으로 단기 대응이 유효하다라고 해주셨고 엔저 테이퍼링 4분기 실적 외국인 증시 둘러싼 4대 변수까지 명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입니다. 자, 금요일 지금 현재 동시효과 진행 중인데요. 우선 제일 중요한 포인트 뭐죠? 시장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한 상승 게이지부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 시장 에너지 상승 게이지 60% 되겠습니다. 60%. 그렇다면 올라갈 확률이 떨어질 확률보다는 좀 더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과연 무슨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요, 우리나라 시장 계속 지금 억누르고 있는 부분이 환율 부분인데요. 원달러가 최근 어때요? 조금 달러가 강세 기조로 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엔저의 속도가 굉장히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당분간은 이 환율에 대해서는 조금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그럼 좋은 내용이네요. 둘째, 자, 외국인과 기관들의 러브콜이 지금 중소형주 쪽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국인들은 코스닥 쪽으로 계속 매수를 해 나가고 있고요. 반면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 외국인이 중소형주를 매집한다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거래소 중소형주를 모아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중소형주장 원래 1월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계속 진행 중인데요. 이제는 외국인들 또한 중소형주를 계속 매집한다는 게 결국 시장이 앞으로 긍정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로 점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특히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중국의 경기 회복이 과연 얼마나 어느 속도로 진행되느냐고 관심이 되겠지만은요, 그 마지막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지금부터는 조금씩 이제 상승의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동시효과 전체적으로 좀 보면은요,
자, 삼성전자, 예, 보합선. 잠시만요. 예? 매매 하고 가실게요. 아, 좀 보고 갈랬더만 뭐 바로 매매하고 가자 이러네. 아,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또 매매 종목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아, 오늘은요, 저와 같이 우리 카지노로 한번 다녀오실까요? 주말에. 예, 잭팟 한번 터뜨릴 수 있잖아요. 이 뭔 소리고? 예, 강원랜드입니다. 강원랜드. 자, 강원랜드 오늘 현재 지금 강보합선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강원랜드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파라다이스나 GKL, 제 주력 종목이 원래 GKL이었지 않습니까? 굉장한 상승세가 나온 이후에 지금 강원랜드는 아직은요 그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부터 강원랜드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요. 일단 객장이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되었죠. 그리고요 새로운 기계들 많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기계들 많이 오면 재밌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입장객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슬롯머신이 돈이 많이 남아요. 근데 슬롯머신에 대한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성이 굉장히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바로 뭐가 됐냐면 다다음 주에 우리 설날이죠. 중국에서는 뭐죠? 춘제. 춘제가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춘제 기간 중국의 관광객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 또 땡기기 시작한다, 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중국의 경기가 회복된다면 한국의 관광객 수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원랜드의 전반적인 여건은요 굉장히 우호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33,700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뭐 주봉 같은 경우도 꾸준한 상승 트렌드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신고가 행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환율이 우리나라 측면으로 본다면 굉장히 이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힘들겠지만은요, 이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환율도 분명히 좀 중국 쪽의 측면으로 본다면 득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업종들 조금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삼성전자가 보합에서 강보합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최근에 강세를 좀 보였던 LG전자 지금 3일 연속 오름세로 마감이 되었거든요. 이 오름세, 저가권에서 완전히 튀어오르는, 요즘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더지 망치 게임 아시죠? 두더지 망치 게임. 두더지가 툭툭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자, 전형적인 지금 장세가 두더지 망치 게임 장세 같아요. 그래서 순환매, 이번 여기에 오르고 나면 다음에 여기 오르고. 그런데 우리가 두더지 망치 게임에서 어디에 올라오는 순서를 정확하게 안다면 망치 들고 계속 때리면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잘 몰라요. 랜덤하게 올라오는데 요즘의 시장이 그래요. 거의 어느 업종이든지 테마가 랜덤하게 올라오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튀어오르는 거 한번 때려주는 게 좋고요. 아니면은 기존에 다시 내 하나가 튀어오를 때까지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죠. 튀어오르면 어떻게? 그거 하나 기다렸다가 오르면 때려주고. 이런 전략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IT즈 전반적으로 순풍이 이제 삼성전자를 제외해서 그렇지 계속 뭐 삼성전기도 올라갔었고요. LG 쪽도 차근차근히 흐름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이 환율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 그런데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렇죠? 환율이 문제가 아니라 실적이다, 이런 부분으로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일단 동시효과 흐름이 좀 약한 흐름이고요. 조선주가 제일 좀 기대가 됩니다. 지난주에 현대중공업 추천했는데 제가 추천한 지 어찌하는지 떨어졌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 밸류에이션상 저평가는 이제 반드시 올라간다. 오늘이 이제 거의 이제 터닝 포인트 시점인 것 같거든요. 오늘 아니면 월요일 날 과연 어느 정도 속도를 가지고 올라가느냐, 이런 부분이 관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동시효과는 이 정도 보고요. 일단 시장 시작하는 거 확인하겠습니다. 5, 4, 3, 2, 1. 개장 방송은 나무로와 함께 V차트를 통한 대형주의 목표 주가를 확실히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스타트가 됐습니다. 드디어. 자, 현재 삼성전자 강보합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자, IT 쪽 측면으로는요, 역시 LG전자는 그간 상승폭이 있었기 때문에 살짝 조정을 보고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이노텍 정도도 지금 강보합선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동차 쪽은요, 현대모비스, 최근에 이제 글로비스라든지 현대모비스라든지 이쪽 라인들 굉장히 좀 달리기 좋은 흐름인데요. 일단 자동차 측 현대차와 기아차는 저폭 내림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자, 조선업종도 서로 이제 매매 공방이 좀 치열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의 종목들은 강보합선이고요.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그리고 미포조선 약보합선 흐름이 출발되고 있네요. 자, 금융주도 전반적인 흐름은요, 좀 약세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 나왔네요. 자, 1포인트 상승 출발입니다. 1958포인트로 출발했고요. 코스닥 또한 519포인트로 출발하는 모습인데, 오늘 지금 출발하면은요, 외국인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선물 함부로 때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선물 함부로 때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지수는요, 강보합선 이상으로 좀 끌어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자, 장전에 말씀해드렸던 강원랜드는요, 일단 갭 상승 이후에 살짝 조정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33,500원으로 강보합선 되고 있습니다. 공략 충분히 가능한 가격인 것 같고요. 33,500원 이하권이라면요, 현가격 이하권이라면 조금씩 더 감각적으로 들어가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특히나 이제 분봉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33,400원 정도 단기 금액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기적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오늘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3분 안에서 매수한다면 역시 좋은 수익률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는요, 일단 외국인들 매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는 지금 거래소에서는요, 외국인들 38억 순매수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선물과 코스닥은 절대 이제 관망 쪽이네요. 자, 순매수 출발, 이 순매수 출발의 상은 좀 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재 산업재군들의 전반적인 흐름들, 마지막 철강과 우리 화학 에너지로 체크할 것인데요. 자, 수장이 바뀐 포스코 출발 산뜻합니다. 일단 0.96% 상승하면서 31만 4,500원 기록되고 있고요. 동부제철이 상당한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안정감이 있다 보니까 동부제철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에너지 쪽은요, 큰 힘은 없고요. 반면 이제 태양광 쪽은 좀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오늘 시장 조금 강세 흐름으로 마감될 것 같으니까요, 포근하게 하루를 즐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은 멘토님 통해서 개장 분위기 들어봤습니다. 1포인트는 2포인트 정도 어쨌거나 강보합세 계속 이어지면서 1960선 다시 한번 터치하기 직전이네요. 일본 증시 분위기 한번 살펴볼까요? 어제 잘 나가다가 장중에 한번 반락을 하면서 그냥 그대로 끝났는데 오늘도 그렇게 뭐 썩 좋은 출발은 아닌 것 같습니다. 0.3% 정도 추가로 더 밀립니다. 엔달러가 104엔대까지 갭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밀리는 모습, 엔처가 다시 한번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15,695선, 15,700선 바로 밑에서 개장을 했습니다. 외환시장은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오늘은 IBK 투자증권으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영교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지표가 잇따라 좋은 모습인데 버냉키 현준 의장이 QE 지지 발언을 했고 또 물가를 감안해보면 물가가 6개월 내 최대폭 올랐더라고요. 달러화 강세가 조금 주춤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개장하고 있나요? 달러는요? 네, 미국 경제지표 호주와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 맞물리면서 달러화는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어제 간밤에 발표된 주간 고용이나 지역연은 지수 등 미국 경제지표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면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기대를 심어주었는데요. 다만 소비자 물가는 전망치에 부합하는 결과를 나타내며 물가 상승 압력이 아직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연준이 테이퍼링 속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되면서 달러 강세를 제한했는데요. 이에 따라 달러 유로 환율과 엔달러 환율은 모두 전거래일 대비 큰 변동 없이 각각 유로당 1.36달러대와 달러당 104엔대에서 거래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연말 연초를 지나면서 보였던 변동성이 차츰 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정책 불확실성과 국내 경제지표 흐름, 연말 연초를 맞은 수급 요인 등의 영향으로 1,070원대와 1,050원대를 오가며 급격하게 등락했던 원달러 환율은 이번 주부터는 1,060원대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음 주에 발표가 예정돼 있는 중국과 국내 4분기 GDP 결과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관망세가 다소 우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밤 여계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서울 외환시장 현물환 종가 대비 1.1원 하락한 1,064.35원에 최종 호가됐는데요.
미국 경기 회복 기대감이 생각만큼 강한 달러 강세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 1,050원대가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는 인식도 지난 몇 주간의 환율 흐름을 통해 확대된 만큼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상승도 하락도 쉽지 않은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와 비슷한 레인지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래요. 일단 좁은 레인지 박스권장 여전히 내다보셨는데 다음 주 우리와 중국의 GDP 발표 잘 한번 챙겨야 되겠다 생각해봤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윤영규 연구원님과 함께 환율 분위기에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1960포인트 다시 한번 아침에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돌발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좀 예고가 됐던 테마입니다. AI 관련주. 국내 새해 들어 처음으로 이제 발생을 했는데 전북 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을 했다고 하죠. 지금 뭐 살처분 얘기가 마릿수대로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테마 얼마나 갭상승하면서 시작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요. 한올바이오 파마. 최근에 이제 바이오 섹터는 여러 가지 좋은 호재성 뉴스들로 가득했었는데 오늘 이 한올바이오 파마만은 예외인 것 같습니다. 한 200억 가까운 계약 해지 소식이 나왔습니다. 급락세로 안 좋게 출발했고요. 라이브 플렉스가 어제 상한가로 마쳤죠. 비트코인 사업 진출 소식 때문이었는데 오늘도 역시 엄청난 갭상승을 동반하며 이틀째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 돌발 종목으로 먼저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압구정에 계시는 메리츠 종금증권 김근호 연구원님께 부탁드려보죠. 김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AI 테마부터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AI 관련 종목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으로 이글벳 그리고 파로 그리고 제일바이오 뭐 대한유팜 중앙백신 VGX 인터 팜셀와이 바이오 란 정도의 종목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전북 곡창에서 이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2만 마리 정도의 살처분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좀 띠고 있습니다. 이 전북 고창군 산림면 소재 이 종오리 농장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 고병원성 AI로 판명이 됐다라고 밝혔고요. 이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해당 농장에 종오리 2만여 마리를 오늘 안으로 살처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AI는 이 닭 그리고 칠면조, 오리, 철새 등 이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전파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기로 정평이 나 있는데 특히 이 고병원성 AI 같은 경우에는 전염성과 폐사율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파급 효과도 크고요. 피해도 굉장히 좀 큰 이 전염병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큰 상승 이 부분을 좀 가져오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이 AI 관련 종목들의 이슈는 굉장히 좀 모멘텀들이 빨리 소진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또 뭐 진정이 됐다라는 부분이 나온다면 주가는 좀 빠르게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일단 오늘은 굉장히 좀 강한 상승 흐름들을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만큼 단기간에 뭐 해결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도 적어도 어느 정도의 시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가 차원에서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좀 이어지는지 전개가 되는지도 좀 조심스럽게 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한올바이오 파마인데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많이 하락폭이 나오는데요. 190억 규모 계약 해지가 됨에 따라서 오늘 좀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올바이오 파마는 파마메디카와 체결한 190억 규모의 아미노 영양수액 이 MIX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 외에 새 품목 판매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고 전일에 공시를 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한 25% 정도 되는 규모고요. 뭐 작진 않다. 어느 정도 좀 규모가 되는구나라는 부분을 이해하시고 일단 사측에서는 해지 사유와 관련해서 2011년도 1월에 발생했던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이 계약 상대방 쪽의 사업이 중단됐다. 그래서 계약 이행이 불가해졌다.
있다고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규모가 큰 좀 계약 해지가 됐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우려감들이 매물로 좀 출회가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하늘바이오파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4,000원대 수준인데 일단 전저점은 3,830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가격대가 나쁘진 않은 가격대다. 근데 모멘텀이 좀 소진이 됐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과연 빠른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라이브 플렉스인데요. 라이브 플렉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 뭐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으로 상승하는 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게임 업체인 라이브 플렉스가 비트코인 사업에 본격적으로 좀 진출을 한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어제 강한 상승 흐름, 그리고 오늘까지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이었습니다. 라이브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 아시아의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지분 49%를 취득하고 관련 사업에 나선다라고 16일날 발표를 했고요. 이 비트코인 아시아는 지난해 말 김병진 라이브 플렉스 대표이사가 설립한 법인인 이 비트코인이 이름을 바꾼 회사입니다. 그래서 김병진 대표는 당시 비트코인 전용 현금 인출기 거래소를 국내에 개설하겠다 라고 밝힌 부분 바도 있고요. ATM기 도입과 온라인 거래 시스템 개발, 그리고 운영 등 제반 사업의 라이브 플렉스에서 함께 추진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한 시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실질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느냐, 이 부분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라이브 플렉스 측 관계자는 온라인 그리고 모바일 게임 산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 서버 구축, 관리, 그리고 결제 시스템 등 비트코인 사업에 필요한 IT 기술을 확보를 하고 계속적으로 좀 진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비트코인 관련 신규 사업 추진에 높은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어제 오늘 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어떻게 확실하게 좀 화폐의 가치로 좀 인정을 받느냐, 이 부분은 좀 시간을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핫한 아이템, 핫한 모멘텀인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시나리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비트코인이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인정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좀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라이브 플렉스까지 돌발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국내 AI 발생해서 오늘 관련된 테마가 형성돼 있다, 백신주 말씀을 좀 드려봤었는데 때문에 대체제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수산주 같은 것들 오늘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잠깐 말씀만 좀 드리고요. 그밖에 다른 특징주 분석을 더 해봐야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때문에 전문가 한 분 더 모셨는데 유스탁의 이창희 대표님과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또 하나의 테마가 있다면 초미세먼지가 또 한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죠. 이 스모그 관련된 종목들 한번 살펴봐야겠고요. 최근에 엔터주가 너무너무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 JYP 엔터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 뒷얘기도 궁금하고요. 포스코가 수장이 바뀌었죠. 권호준 기술총괄 사장이 회장으로 내정이 됐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는 가운데 이틀 연속 강세입니다. 그리고 테라세미콘까지 한번 분석 부탁드려요. 네, 일단은 스모그 관련해가지고요. 네. 좀 미세먼지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서울을 보시면 계속 뿌연 상태가 연출이 되고 있어요. 마스크를 하고 나가지 않으면 상당히 조금, 불편할 정도로 상당히 좋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미세농지, 농도 규모, 지수가 나쁨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돼서 웰크론이라든지 KM, FTA, ENE, 50 이런 종목군들이 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최근에 보면은 예전에는 황사만 어떤 테마가 일시적으로 불었다라면은 작년부터는 미세먼지가 꾸준하게 시장을 좀 우리나라 시장을 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공기청정기라든지 필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세를 띠고 있는 기업군들이 좀 강세를 띠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꾸준하게 계속 공기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안 좋다가 또 좋아지고 이런 모습을 띠다 보니까 주가들의 상승 탄력도는 다른 종목군들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만 추세로 이어가기는 좀 힘들다라는 부분들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은 성급하게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상승 자체가 그냥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온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로엔이 지분을 전량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44만 조, 금액으로는 한 116억 정도 되는데요. 투자금 회수 관점에서 이제 그 지분을 매각을 했는데, 최근에 엔터주들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띠고 있었어요. SM이라든지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뭐 강한 모습을 띠면서 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었던 거 사실인데, JYP는 잠깐 이제 그 별개로 치부되고 있었죠. 왜 그러냐면은 관련된 소속사 가수들이 그렇게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편도 아니고요. 그리고 약간 그 대표인 박진영 스타일에 너무 집중화되어 있다 보니까 호불호가 많이 엇갈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약간은 그 최근에는 엔터주의 중에서는 좀 가장 좋지 못한 흐름을 띄었었는데, 일단 오늘 로엔이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약간 이제 물량 부담감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이제 그 로엔과의 그 협력이 끝났다는 얘기 자체는 뭐 영업을 하는데 그게 좋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좀 약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보기엔 지지 라인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4,480원 정도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데, 4,400원 이탈하게 되면은 다시 4,000원 초반으로 또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놓고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가 오늘 이제 그 경영진이 이제 곧 바뀌게 되겠죠. 권호준 기술총괄 사장이 이제 CEO로 이사회에서 통과만 되면 이제 선임이 되는데, 일단은 뭐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오너가 바뀌게 되면은 그로 인해 가지고 회사가 좀 좋아질 수 있다. 물론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어떤 뭐 이전 오너가 어떤 뭐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뭐 퇴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은 없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경영진에 대한 기대감, 또 정부와 어떤 정책적인 기대감, 또 어저께 이제 인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인도를 가가지고 그동안 이제 포스코가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인도의 오디샤주에 있는 고적인 일간 제철소 건설을 어느 정도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죠. 그래서 800만 톤 가까이 되는 규모의 제철소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고, 또 뭐 가격 자체로도 본다라면 PBR이 0.8배, 0.6배 정도 수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평가에 대한 기대감도 놓여 있다라는 거여서 이것저것 호재가 많이 나왔다는 부분들. 주가 자체가 한 1.5%에서 6% 주가 형성되고 있는데, 올라오고 있는데, 다만 최근에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 3주 가까이 뭐 계속 연일 하락세를 보이면서 33만원대에서 30만원대로 10% 이상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한 3분의 1 정도 되돌림 형상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이제 끝났다. 다만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좀 기로에 놓여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장 자체도 어쨌든 1900 한 30포인트, 40포인트가 거의 지지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가 이제 그 OLED 쪽에서 특히 플렉서블 시장이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다. 뭐 향후 지금 시장 대비해서 한 80배 이상 규모로 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가, 그렇다면은 테라세미콘이 그 수혜를 가장 크게 입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OLED 쪽에서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해가지고, 폴리이미드 큐어링이라는, 부품, 장비를 한 100% 납품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열 처리 장비 관련해서도 60% 정도를 삼성에 규모를 납품을 하면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들. 실적 자체가 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시판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 더 제품이, 늘어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실적 자체가 개선이 된다라면은 테라세미콘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주가도 보신다라면은 2달 사이에 저점 대비 50% 이상 올라온 부분들도 있고요. 거기다가 의미 있는 매물대를 돌파를 시켰다라는 부분들 본다라면은 오늘은 뭐 벌써 한 5%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신규 접근이 쉽지 않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인 상승은 더 열려 있다. 최소한 한 19,00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눌림목이 나올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테라세미콘까지 한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바이오주가 오늘 한올바이오파마 계약 해지 사건을 좀 제외한다면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듯 보여서요. 특별히 이쪽은 집중적으로 조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젠백스, 안스바이오메드, 바이로메드, 그리고 셀트리온도 빼놓을 수 없는 관련주죠. 일동제약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녹십자가 지분 인수하면서 2대 주주로 올라서니까 이거 M&A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 때문인 것 같은데 일동제약까지 관련된 섹터 넓게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은 현대엔지니어링 엠코 합병 이후에 뭐 합병 비율이 조금 현대건설의 안 좋은 쪽으로 결정됐다라는 얘기도 있었었는데 앞서서 조금 부진했다가 확정되니까 오히려 주가는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현대모비스도 오늘 자동차 3인방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장 좋은 퍼포먼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4가지 종목군 분석을 다시 한번 압구정으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살펴주시죠.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은 뭐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종목의 좀 특징을 보면 기술과 관련된 부분, 만약 뭐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던가 아니면 승인을 듣겠다 이런 부분들이 나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셀트리온 그리고 한스 바이로메드 그리고 바이로메드 젠백스 대부분이 일단은 이 새로운 기술 그리고 아니면 승인을 득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연관성이 좀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4분기에 또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 실적 턴어라운드 부분이 제기가 되면서 좀 바이오 종목 내에서도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일단 바이오 업종은 긍정적인 시각은 조금 더 유지를 해보자라는 의견이 맞는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는 일단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소폭 좀 쉬어가는 흐름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좀 중기적으로 타임라인을 좀 길게 보더라도 바이오 업종, 바이오 종목들은 특히나 실적이 좋은 부분들은 굉장히 좀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시기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은 그 안에서도 좀 실적이 있거나 아니면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회사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트렌드는 일단 우상향이 맞다. 그런데 계속적인 상승보다는 좀 한번 눌렸다 갈 수도 있다라는 점도 꼭 체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적대적인 M&A 가능성 이 부분이 제시가 됐는데 녹십자가 일동제약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일동제약 주가가 상한가로 좀 직행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일단 녹십자 같은 경우 일동제약의 보유 지분을 기존 15.35%에서 29.36%에 늘려서 일동제약 회장 일가에 의해서 2대 주주 자리에 올랐다고 공시를 했고요. 녹십자는 또 이와 함께 보유 목적을 영향력 행사로 변경을 하면서 사실상 경영에 대한 참여를 좀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녹십자와 일동제약 간의 어떤 M&A 이 부분이 강하게 제기가 됐고 녹십자 측에서 일동제약에 대한 적대적 M&A를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잇따라서 제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뭐 주수로는 일단 이번에 취득한 주식 수는 한 350만 주 수준 정도, 비율로는 한 14% 정도 되고요. 이 부분을 확보를 해서 향후 일동제약의 어떠한 이 행사를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경영에 참여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감 때문에 녹십자보다는 역시나 피인수 대상인 일동제약이 훨씬 더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다. 그러나 과연 이 부분이 맞다면 일동제약의 주가는 계속적으로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좀 다른 의견이 제시가 된다면 일동제약의 주가는 또다시 이 기대감들이 많이 좀 줄어들면서 주가가 좀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건설주들 전체적인 흐름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현대엠코 그리고 현대엔지니어링 이 두 회사 간의 합병 때문에 좀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건설 같은 경우 전날 자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그룹 계열사인 현대엠코를 흡수 합병하기로 했다고 16일날 공시를 했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 합병법인의 지분 38.62%를
기술을 보유한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엠코와 현대엔지니어링이 합병한 이후에 현대건설이 그 합병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되는 거고요. 일단은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주가가 조정이 나왔던 거는 합병 소식이 오히려 좀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나 합병 영향은 중립적이고 오히려 합병 후에 실적이 증가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죠. 결국에는 우량한 종속회사였던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현대건설의 지분율이 떨어졌고 현대차그룹 내 건설 부분에서 현대건설보다 합병법인의 성장성이 더 높아졌다. 연결기준 실적이 늘어난 반면에 합병법인의 성장성이 현대건설보다 높기 때문에 이번 합병 이슈가 현대건설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좀 중립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향력은 중립적이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결국에는 이 합병사의 어떤 이 성장 부분을 도입해 본다면 실적은 계속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다,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제시되면서 좀 반등이 나온 것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종목은 현대모비스인데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외국계에서 굉장히 좀 강한 러브콜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동차 업종의 전체적인 조정 이후에 외국인들이 좀 반등에 좀 참여하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 시가총액이 컸던 자동차 업종 어느 정도 좀 조정은 나오고 그 조정이 좀 한 단계 좀 기술적 반등으로 이어지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사실 최근에 이 외국인들이 좀 현대모비스를 강하게 좀 살려고 했던 것도 사실 간헐적이었습니다. 오히려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보다는 기관의 수급이 더 컸는데, 일단은 이 외국인이 오늘은 또 러브콜을 좀 많이 보여주는 모습. 기존의 기관이 샀을 때는 조정 시에서 샀고요. 외국인은 조정에서 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온 이후에 좀 참여를 하게 된다는 부분에 의미를 좀 두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외국인도 어느 정도는 터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데 기대감을 거는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현대모비스의 추가적인 상승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대모비스까지 분석 잘 들었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 반등으로 인해서 태양광주 업황이 좋아지지 않을까, 본격 턴어라운드 시작되나,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OCI가 오늘까지도 추가 상승하면서 작년 10월 고점을 지금 넘보고 있습니다. 태양광주 대표주인 OCI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NC소프트가 오늘 61선 정도에서 지지받고 올라오는 네이버와는 정반대로 61선을 재차 크게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최근에 업데이트도 괜찮았다 그러는데 또 무슨 악재가 추가된 건지 NC소프트 한번 봐야 되겠고요. 다음도 다시 한번 바닥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실적에 관련된 우려가 있나 봐요. 북한에서 상호 비방 중단하자 제안을 먼저 해왔죠. 정부가 관련해서 검토 중에 있는데 때문에 관련 테마, 특별히 경협주가 흐름이 좋은 편입니다. 자, 먼저 OCI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금 6주인가 7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12월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태양광 설비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었다면 이제부터 이게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으로의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뭐 OCI뿐이 아니라 폴리실리콘 업체들이 그 실적 개선이 뭐 3분기에서 뭐 빠르면 2분기 때로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OCI가 매물대를 최근에 돌파를 시키면서 오늘도 20만 4천 원대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고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기타 이제 하나케미칼이라든지 S에너지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 흐름이 좋게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기대감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NC소프트가 4%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울고 싶은데 그냥 뺨을 맞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저께인가요? 초등학생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는 꾸지람을 듣고 나서 투신 자살했다고 뉴스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2월 달에 게임 중도법이 통과될 수 있다라는 이런 불안감이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근데 게임 중도법이 통과되기는 솔직히 말씀드려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이슈 하나만으로 어떤 법이 결정되기에는 만만치 않다. 또 하나가 이러한 게임 중도법 자체가 지금 갑론을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자기 자녀가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찬성을 하고 있지만 산업계라든지, 재계 이런 부분 쪽에서는 너무 심한 과도하게 제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갑론을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우리가 통과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도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성의 우려감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NC소프트를 계속 분석을 해드릴 때 올라오고 있을 때가 작년 하반기에 주가가 계속 올라갈 때도 괜찮다. 그리고 한 25만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만서도 25만원대 이상으로 가고 나서는 주가 상태가 쉽진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성 자체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중국이 이제 본격적인 유료 서비스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나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주가 자체는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정치 현상을 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올라가기는 이제 쉽지 않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여기서의 그 주가 자체는 주가적인 조정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전과 같은 16만 원대로 빠지는 건 아니지만 20만 원 초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방향성 탐색, 약간 기간 조정의 성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일단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이 이제 영업이익률 부재.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라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일 강한 모습을 띠고 있고요. 최근에 또 SK컴즈는 싸이메라고 해가지고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이 또 인기를 끌고 있어요. 6천만 원권 다운을 받았고, 또 이게 이제 SNS 쪽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좀 확장시키겠다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최근 주가의 강세를 띄었는데, 다음은 이렇다 할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꼭 그렇다고 어플리케이션이 없다고 해서 주가가 빠지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 그러니까 광고, 검색 쪽에서는 네이버한테 밀리고, 그렇다고 해서 모바일 쪽으로도 어떤 특화된 게 없다 보니까 조금은 전체적으로 그 영업이익률이 감소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의 성장성이 좀 불투명하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좀 공감을 하는 내용이고, 주가 자체는 지금 저점을 계속 이탈하려고 하는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81,000원대가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7만 7천 원, 7만 중반대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 열어놓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이제 남북 경협주들 보신다라면은 상호 비방 하지 말자 얘기가 나왔고, 최근에 보면 정부 쪽에서 먼저 북한 쪽에다가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 같아요. 이산가족 상봉도 먼저 하자. 물론 이제 거절은 당했지만,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우호적으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로 인해가지고 이제 남북 경협이라든지 방산주들 주가 흐름 자체는 크게 움직임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작년에 극도로 긴장 상태가 갔던 부분들이 이제 해소 국면에 가는 것이고, 이에 따른 이제 그 뒷마무리 국면이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들은 그냥 1위 1리비 그날에 잠깐 올랐다가 좀 다시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띌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북한 관련된 경협 테마까지 저희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호재성 뉴스가 들리네요. 바이오 쪽은 이래저래 안 좋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서요, 램시마 판매 허가권을 획득했다고요. 아까 바이오주 연일 강세 관련해서 분석 도움 말씀 주셨던 김근호 연구원님께 이 부분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 셀트리온이 캐나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류마티스 관절염 등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 시밀러인 램시마의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고요. 이 부분이 좀 오늘 반등이 나오는 부분인데, 일단 유럽과는 달리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인 이 북미 시장에서 일단 허가를 득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강하게 투자자들을 좀 이끄는 것 같고, 굉장히 좀 의미가 크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긴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규제 당국이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판매 허가는 2009년 1세대 바이오 시밀러의 옴니트로프라는 이 바이오 시밀러 약, 이 이후에
램시마가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캐나다 시장에서 램시마가 좋은 성적을 올린다면 미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 이 셀트리온이 이 미국 FDA의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가교 임상을 진행 중인데 일단 미국 시장까지 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파급 효과는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효과가 오늘 그렇게 주가를 많이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물론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좀 매물대가 큰 수준이긴 하지만 일단 거래량이 뉴스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만족스럽지 않은 거래량이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까지 추가로 한번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아이고,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 뭐 쬐끔이지만 그래도 연속적으로 사면서 오늘 또 지겹지만 강보합인가 했는데 그마저도 욕심이었나 봅니다. 코스피 하락 전환해서요. 1960 터치만 했고 다시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살짝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두 분의 오늘장 관련된 조언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 대표님. 네, 시장 자체가 좀 답답하네요. 답답한 흐름을 예. 2주 연속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도저도 아닌 뭐라고 말하기도 할 얘기도 없는 시장의 네. 모습을 띄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곧 이제 변곡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 있고 변곡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려면은 최근에 어쨌든 그 1930포인트 혹은 40포인트의 지지 가능성을 좀 강하게 엿보이는 상황에서 시장이 더 치고 나가려면은 지금 업종 내 대장주들, 예를 들어서 IT면 삼성전자가 될 것이고, 뭐 화학주면 롯데케미칼이나 뭐 LG화학이 될 것이고, 철강이면 포스코가 될 것이고, 이런 업종 내 대장주들이 강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이 나오거나 혹은 하락보다는 상승을 보이는 모습이 연출되는지 여부. 그렇다면은 이러한 모습이 연출되면서 오늘장 마감된다라면은 다음 주 코스피 시장 좀 의미 있는 좀 랠리를 좀 기대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다음 주도 조금 답답한 모습이 주 초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는 1960 안착이 어렵고 코스닥은 520 고지까지 아직 밟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추이를 보면은 새해 들어서 코스닥이 훨씬 좋은 상대적 선전을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김근호 연구원님의 전략 어떨까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뭐 아까 일단은 오늘 좀 현금화를 해두는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코스피가 마이너스 전환을 했고요. 저는 좀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20선 부근에서는 좀 현금화를 어느 정도는 해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그 현금화 이후에 좀 눌림목을 이용해서 다시금 진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주식은 뭐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건 없으니까 한 520선 수준에서는 좀 매물 출회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뭐 코스닥을 좀 이끌어온 게 외국인인데 외국인의 일단 매매 동향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일단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크게 당분간은 움직이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뭐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다 발표가 끝난 이후에 좀 그때 다시금 대형주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일단 눌림목은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나온 이후에 상승 탄력을 좀 비교하자면 역시나 이 아직까지도 이 코스닥 중소형 종목들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뭐 눌림이 나오더라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520선 부근 코스닥 기준으로 왔으니까 현금화는 좀 한 번쯤 해둘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은 너무 조급하게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종목을 좀 찾아보시고 계속적으로 좀 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서 결국에는 눌림을 좀 이용해서 음봉을 좀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테마성 재료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 분석에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라는 말씀 그리고 IT 부품업체 같은 경우에도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당분간은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장비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이 기기와 관련된 IT 부품주들은 조금은 그렇게 상승 탄력이 크게 나오기 좀 힘들 수도 있다. 이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실적 부담 안고 있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의 포트가 낮지만 중소형주가 몰려있는 코스닥도 520선 부근까지 와 있는 만큼 현금화 준비를 좀 했으면 하셨습니다. 특별히 IT 부품주 반도체 장비를 제외하고는 상승이 조금 여의치 않을 수 있다라고 추가적인 팁도 남겨주셨어요.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메리츠 총금증권 압구정 지점 김근호 연구원님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두 분 모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살짝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졌던 코스피가 다시 플러스권으로 올라오면서 방향성이 없음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현물 시장은 그런데 선물 시장은 어떨까요? 분위기 알아보고 필요한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주쌤 만나러 가죠. 쌤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뭐 그냥 조용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마 계속 이렇게 조용히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시장 많이 한산해진 것 같습니다. 출발과 함께 관망 벌써부터 눈치 보면서 출발됐다라는 것이 가장 특징이 있고요. 신규 자금들이 어제에 대비해서 보면 같은 시간 대비 전혀 들어오지 않는 것이 상당히 찌글찌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면 위쪽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분명히 모든 여건들을 제반 사항들을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파생시장 쪽에서 상단을 좀 막고 있는 템포들이 결성이 되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지금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관점의 포인트를 놓고 보면 현재 외국인들은 매도 출발 이후에 꾸준하게 매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개인들 매수 부분들이 들어와서 유지되고 있는 상태. 기관계 쪽 역시도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의 모습을 보면 투신 쪽에선 매수 우위 쪽, 연기금도 소폭 매수. 하지만 금융투자 쪽 매도 우위입니다. 자, 외국인들의 관망세 속에서 기관계 쪽에 서로 간에 배틀 아닌 배틀의 싸움이 서로가 보는 시황관에서 다른 관점 쪽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현재 시장은 큰 그림상으로 개인 외국인 기관계가 세 메이저 주체이지만 특히 기관계 쪽에서 세 군데의 메이저 주체가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계속 고점을 빠르게 못 돌파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좀 아쉽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요. 외국인들 나홀로 출발 이후에 전반적으로 지금은 파생시장이 종합시장인 유가증권 시장의 종목들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시장이 상승 쪽이 유리한 것으로 계속 보여지고 있는 이유도 그 부분이고 저가 매수를 잡고 오늘 역시 제가 보는 관점에 번트를 치는 게 좀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1루타도 어제 오후장 모습 보면 좀 어려워 보이고요. 자, 프로그램 쪽에선 차익과 비차익. 어제 오후장 선물항에서 그런 말씀 좀 드렸는데요. 프로그램 베이시스 값이 바뀌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그래서 앞으로 분석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게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현재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얕은 컨텐커에서는 반드시 물량이 출회될 수밖에 없는 매도 우위밖에 잡을 수 없다. 매수 차익 잔고의 금액 규모적으로 보면 구조 이탈 여부 보고 나서 결정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미리 그 금액에 상관없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점에서 차익 쪽에 매수 드라이브도 들어오고 비차익 쪽이 동반 바스켓 종목의 힘으로 지수를 지금 데리고 다니는 거지 방어하고 만약 종목 힘마저 없다라면 이미 폭포수의 한파동에 최소 선물 지수로 1.5포인트 이상의 하락은 나왔을 겁니다. 그게 나오지 않고 있는 건 바로 주식의 시세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장 대응 전략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기관계 쪽의 싸움, 금융투자가 그러면요. 주쌤 어디 쪽으로 쏠려 있나요? 투시는 또 어떻고요? 연기금은 어떨까요? 규모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단순 무식하게 시장 종합 갖고 볼 것인가? 그러다가는 큰 조금 누를 범하게 되죠. 자산이 증식돼야 되는 건데요. 이런 비추세 구간에서는요. 자산을 잘 지키고 방어하다가 그것이 추세로 전환됐을 때 그때 스위칭을 해서 수익을 챙겨 놓으면 되는데요. 그 관점에서 기관계 분석하시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기관은 특히나 외국인들은 조금 다른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파생시장과 주식시장을 개별 시장 쪽으로 잡고 자신들의 한쪽 페이크 쏠림들을 하는데요. 기관계 쪽은 반드시 위험 해지 성향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기관의 싸움을 지금 다 잡아끄시기에는 한계점이 있고요. 외국인들을 우리는 한정 지어서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바로 매수로 전환됐는데요. 매수 전환되기 전에 이미 어떻든가요? 256.00을 기준으로 위로 땡겨 올라왔죠. 그 관점처럼 외국인들의 매수 매도 쪽의 강도를 보는데 자, 자막에 매도 강도 확인하자라고 써 있을 겁니다. 이 얘기는 즉슨 매도가 증가되면
차트의 모양상 검정색이 지수선인데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주도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 관점이라고 한다면 시장을 들어 올릴 때마다 양봉을 조금씩 만들 때 외국인들의 힘에 의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매도 강화되면서 확대가 되면 하방, 확정치가 나오는 거고요. 하락 쪽으로 지금 매수 쪽 이렇게 관망하고 있다라면 아래꼬리 매수를 잡고 번트로 일단 초반부에 오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는 벗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소주 한 잔, 또는 햄버거 하나 또는 갈비탕 하나 챙기는 저녁 식사값은 충분히 나오거든요. 지금 얘기 드리면서도요. 그 관점이라고 한다면 매수 쪽 지금 유리한 위치니까 매도는 아직 요 수급 보시면서 변화 스위칭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황금 라인 잡겠습니다. 오전장 황금 라인이요. 256.05로 설정을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이쪽에 안착되고 있죠. 이탈 없으면 무조건 매수로 보십시오. 매수가 먼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속으시면 위험 구간이니까요. 자, 매수가 유리한 구간 매수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장 황금 라인 256.05 외국인 수급 잘 관찰해보면 답이 나온다 하셨는데 일단은 소폭이지만 사고 있으니 오늘 일루타보다 짧은 번트 대보자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의 선물시장 전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시장 쉬어갔는데 우리 장도 쉬어갑니다. 방향성 없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코스피 1960 회복했다가 하락 반전됐다 다시 올라왔으니까요. 현재도 1960선이 조금 안 되는 지수. 코스닥은 플러스권에서 계속 움직였지만 520이 오늘은 좀 어려워 보이네요. 적극적인 수급 주체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마칩니다. 전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